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이고요. 인사고과에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군요 라고 해서 인사고과를 하는 데 있어서의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과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피고과자 본인입니다. 피고과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그리고 또는 앞으로 가질 만한 잠재, 능력, 이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적성이나 그 일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작업 행동과 성과는 자신이 한 일이기 때문에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피고과자의 1차 상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하고 동시에 앞으로 이런 잠재 능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좀 판단하기가 용이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의 적성입니다. 자기의 어떤 부하 직원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이 일에 되게 적성이 맞는 사람이야 아니다라는 것들을 일을 주고 평가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한 것들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작업 행동이나 성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상사의 또 그 위에 2차 상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능력 하지만 잠재 능력 같은 경우에는 함께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알기는 어렵지 않나 볼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이 한 행동이라든지 성과는 당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고과자의 또 하위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뭐 직급이 더 낮다라든지 이런 분들인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해보니까 현재 그리고 잠재적인 이런 능력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고요.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능력은 직접 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니어서 좀 잘 알 수 없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좀 이런 거 했을 때도 굉장히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적성이나 태도도 알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 행동을 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인사고과를 할 때 종종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현재 또는 앞으로의 미래의 잠재 능력과 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적성도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고객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일하는 태도, 왜냐면은 직접 서비스를 받거나 이럴 때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또 작업한 행동, 실제로 봤으니까 또 성과 이런 부분도 고객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인사를 고과를 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좀 언제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게 또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타당성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고과를 할 때 어떠한 측면을 좀 평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할 때 그게 적절한가를 보려면 결국은 이 인사고과가 승진이 목적인지 인센티브가 목적인지 또는 배치 이런 인사상의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의 고과를 했을 때 좀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신뢰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들을 측정하느냐, 또 두 번, 세 번 측정하더라도 정확하게 유사하게 이렇게 측정 결과가 나오느냐 라는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자주 사용할수록 자주 인사고과를 할수록 그런 다양한 오류들을 해결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뭐 예를 들면은 최근까지 성과를 잘 못 내다가 마지막에 와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낸 걸 가지고 좋게 평가를 하는 그런 오류들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자주 할수록 이러한 시간적 오류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실용성 측면에서도 자주 하는 것이 물론 좋지만 지나치게 자주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과자의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과 기법에는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서열법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업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가치에 따라서 서열화한다라는 거고요. 교대 서열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수한 사람, 가장 떨어지는 사람, 그 다음 가장 우수한 사람, 가장 떨어지는 사람을 차례대로 해서 전체적인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고요. 쌍대 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가장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씩 비교를 계속 해가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서열이 나오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서열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면서 동시에 좀 관대화라든지 중심화 그리고 가혹화 경향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쭉 줄을 세우다 보니까 승진이나 임금 같은 데는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항을 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평정척도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평가 요소, 평가 요소들을 제시하고 나서 이 요소별로 단계별로 차등을 두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성실성이다라고 했을 때 1등급부터 뭐 5등급 이런 식으로 단계를 주고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타당성 측면에서 굉장히 양호하고 또 임금을 결정할 때 이럴 때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과자가 의도적으로 좀 주관적 평가를 했을 때 남들이 누구나 봤을 때 뭐 1에서 5점 중에 한 3 정도인데 아니야 5야 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법인데요. 일종의 표준적인 행동들을 딱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과자가 체크를 한 방법이고 타당도, 신뢰도, 또 수용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항목이 많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행동을 줘야 되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강제 선택 서술병이 있는데요. 이때는 쌍으로 두 가지의 서술문을 이렇게 주고서요. 여기야 이거 중에 뭐에 해당되지?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정하게끔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당성, 신뢰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거고요. 하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좀 등급이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아니면 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고과자가 저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한 100상 정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개발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요사건 기술법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효과적인 또는 비효과적인 행동이나 업적, 이런 기록적인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좀 기록을 했다가 정리해서 마지막에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고 또 비용이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정보, 좀 임금이나 승진을 결정할 때 그럴 때 있어서의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행동기준평가법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정척도, 아까 전에 등급을 여러 개를 나누고 여기에 따라서 중요 사건을 기술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교하면서도 동시에 계량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거의 단점은 결국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평가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서 안 좋고 또 실용성 측면에서도 너무 복잡하다라는 측면 때문에 좀 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관리법은 우리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상사하고 협의해서 그 해의 목표 또는 특정 기간에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실제로 업무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얼마 정도 달성을 했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 등을 좀 결정을 할 때 타당성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또 직원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든지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가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평가센터법이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갖다가 좀 풍부히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특정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을 숙박까지 시켜가면서 다양한 평가 방법들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또 평가자도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평가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평가센터에 왜 나는 초대되지 못했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다, 속상하다. 나는 왜 저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라는 심리적인 저항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것은 정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